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는 주말까지도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진영, 강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밤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무역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상에 타결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3대 지수 강세 속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자세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미증시는 미국의 무역 협상 관련 호재가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 타결한 데 더해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부상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 상황 보시면 다우 지수는 0.62% 상승하며 41,368.4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1.07% 올라와주며 17,928.14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역시 0.58% 빨간불 켜내면서 5,600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통화 후 영국과 획기적인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영 무역 합의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연간 10만 대 규모의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 25%였던 관세를 10%로 인하하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도 철폐합니다. 대신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 미국산 제품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로 인해 약 50억 달러 수출의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상호관세 10%는 유지해 약 6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볼로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새 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을 강화하자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는데요. 또한 세계 전략적 안정에 대한 공동성명과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에 대한 협정도 함께 체결하며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에 확대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고 양국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4.5%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도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반 이후 네 번째 인하로 기준금리 작년 8월부터 이번 달 총 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영란은행은 연간 2%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소비자 물가는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우크라이나 의회가 양국 간 경제협력 협정을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비준된 재건투자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 이른바 광물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광물에 대한 미국의 투자 우선권을 보장하는 대신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전선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며 우크라이나가 오늘부터라도 30일간의 휴전에 들어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사이에 글로벌 이슈 정리해봤는데요.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상승불을 켜낸 기업들 많이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헬스케어단이 눈에 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의약품 가격을 강제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졌었죠. 이에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라이릴리 3%대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전용치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이란 소식에 엔비디아는 이틀 연속 랠리했는데요. 전날의 3%대 상승에 이어 엔비디아는 오늘도 0.27% 올라오며 117.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총도 2조 8,640억 달러로 늘어 시총 3조 달러 재진입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날보다 3.11% 오른 284.82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주가는 이날 1% 이상의 상승세에 출발한 데 뒤에 강세를 지속하다 마감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 효율부 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 CEO의 경영 복귀 기대감도 더해지며 주요 대형 기술주 가운데 상승폭 가장 컸습니다. 다만 한때 5% 가까이 상승하던 290달러 선을 눈앞에 뒀던 것에 비하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은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전날 7% 넘게 급락했었던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은 1.93% 상승을 켜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애플의 서비스 부문 책임자인 에디 큐 부사장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서 AI를 이용한 검색이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난달 브라우저 사파리의 검색량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히자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한 전날의 급락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도 1.11% 상승했고요. 아마존 1.79% 상승, 애플이 0.63%, 메타도 0.2%의 소폭 상승 흐름 보이며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반도체주도 대부분 올라와주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브로드컴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주가는 각각 1.45%, 0.39% 상승했고 AMD와 퀄컴 역시 1.34%, 0.55% 올라와줬습니다. 다만 전날 부진한 실적을 전망을 내놓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의 주가는 6.18% 큰 폭으로 하락 연출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 이외에도 인도 등과도 합의에 근접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한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등 주요 무역 국가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과연 뉴욕 증시가 낙관론에 힘입어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M7 기업들 모두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협상 제대로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후에 이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가는 협상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탐색전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긴 했지만요. 이 실질적이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기대감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말이 지나고 난 뒤에 다음 주에는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지영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죠. 중국의 CATL이 소금 배터리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 이 CAT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TL은 지난 2011년 홍콩의 ATL의 차량용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되며 설립된 기업입니다. ATL은 휴대폰용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이름을 알린 회사였는데요. 분사 직후 ATL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설립 초기부터 자원과 R&D, 인원 구성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에 탄탄한 기반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결국 CATL은 설립 이후 1년 만에 BMW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되었고 이후 다른 자동차 업계들과도 전반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고객 기반을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출하량 부문에서 파나소닉을 제치고 전기차용 전지 메이커로 세계 1위에 올랐고요. 2022년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33%를 차지하는 세계 1위 차량용 배터리 제조 회사로 등극했습니다. CATL의 주 사업 분야는 파워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와 전기버스, 또 전기 물류 차량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인데요. 주로 전기 승용차에 탑재되는 삼원계 배터리와 전기버스 등 상용차에 탑재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등 배터리 제품의 시리즈를 형성합니다. 이에 CATL은 에너지 저장 배터리 생산 점유율 1위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배터리 업계에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CATL은 중국 내 자동차 업계는 물론 BMW와 폭스바겐, 또 닛산 등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와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도 CATL의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TL은 리튬 전지 매출과 전체 배터리 출하량 부문에서 대표적인 경쟁사인 BYD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로 중국 시장 판매용 전기차에만 이 CATL의 충전지를 장착해 왔는데 내수용 전기차에도 같은 충전지를 적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배터리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CATL의 전지를 도입했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최근 화제가 된 CATL의 소금 배터리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테크데이에서 CATL은 나트륨 배터리를 처음 선보였는데요. 가오환 CATL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 나트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175와트시로 기존의 리튬 및 인산철 배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품질인 NCM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25% 빠를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다는 발언도 이어가는데요. 무엇보다 테크데이 현장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나트륨 배터리는 드릴로 뚫거나 전기톱으로 잘라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오 CTO는 리튬보다 안정적인 나트륨에 나노 코팅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렸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배터리의 최대 강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값비싼 리튬을 나트륨으로 대체함으로써 가격이 훨씬 인하되는데요. 나트륨 가격은 킬로그램당 270원으로 리튬의 5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트륨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에서 염소만 분리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호주나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해왔던 리튬을 비싼 값에 들여올 필요도 없어지겠죠. 이 소식에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현재 소금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에너지 밀도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는데요. 따라서 개발 완료 시점을 2030년 전후로 잡아 중국에 5년가량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이 CATL의 독주가 드드러졌죠. 일각에선 이번 CATL의 나트륨 배터륨 성능이 대량 생산에 들어가도 유지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CATL의 향후 소금 배터리 생산 소식과 기업의 성장세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홍콩의 IPO 앞두고 있는 CATL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IPO를 통해서 자금을 7조 원 넘게 조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의 신규 상장이 예정된 그런 주식 발행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또 이런 자금을 통해서 헝가리 쪽에도 공장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또 튀어오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 대해서 저희 알아볼 시간인데요. 그 안에서도 경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반발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부담이 주요 배경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상무부는 오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바이든 정부의 AI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상무부 산업보건안보국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미국의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다 단순하고 유연한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실효성은 낮고 오히려 해외 사업에 타격을 준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의 재수출 경로 차단도 새 규정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수출 통제가 유지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급 사양 H20 칩의 중국 수출까지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하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여파로 포드의 차량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다만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전기 SUV 머스탱 마하2를 포함해 픽업 트럭 매버릭, 중형 SUV 브롱코 스포츠 등 총 3개 차종의 출고가를 최대 $2,000, 우리 돈 약 280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드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시행된 미국의 25% 수입차 관세 부과 이후 첫 사례로 그동안 미국 생산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여겨졌던 포드마저 영향을 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 폭스바겐, 닛산,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하반기부터는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생산 조정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스다는 미국 엘레베마 공장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던 모델의 생산을 중단했고 현대차도 일부 차종의 생산 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기대감을 모았던 미국의 중소형주, 에너지, 미국 금융상장지수펀드 이른바 트럼프 수혜 ETF에서 최근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ETF닷컴에 따르면 미국 중소형주 중심의 아이쉐어즈 러셀 2000 ETF에서는 최근 3개월간 약 57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습니다. 에너지 섹터 ETF에서는 약 40억 달러, 금융 섹터에서도 약 30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테마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확정 직후 큰 기대를 받으며 자금이 몰렸던 분야입니다. 실제로 XLF에는 재선 직후 일주일 사이에 3조 4천억 원가량이 순유입됐고 중소형주 ETF인 WIWM은 하루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자금 유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금융과 에너지 섹터는 규제 완화, 중소형주는 법인세 인하 기대에 따라 실적 개선 전망이 부각됐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관세 갈등으로 인해 시장 신뢰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자산운용가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접고 자금을 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제일제당이 일본 지바현에 대규모 만두 공장을 신설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나섭니다. 한류 열풍과 맞물려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앞서 2019년 현지 기업 교자 계획을 인수하며 일본의 4곳의 생산시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CJ의 비비고 만두, 냉동김밥, K소스 등은 일본 내 이온, 코스트코, 아마존, 라쿠텐 등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활발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 사업 매출은 2019년 약 3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5조 5천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CJ는 향후에도 선제적인 현지 인프라 투자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확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멀티플렉스 2위 롯데시네마와 3위 메가박스가 합병에 나섭니다. 장기화된 극장산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이는데요. 롯데와 중앙그룹은 8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이후 합병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당분간 공동 운영하며 조직 효율화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두 극장의 스크린 수는 총 1,682개로 현재 1위인 CGV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배급 분야에서도 롯데의 신과 함께 중앙의 범죄도시, 이런 시리즈 등 대표 흥행작 간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극장업계의 수익성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OTT 확산과 높아진 영화 관람료, 기대작의 흥행 부진까지 겹치며 관객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중복 상권을 조정하고 특수관 확대 등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프라인 영화관 가신 분들 많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OTT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합병이 성사가 되면은 이 국내 3대 멀티플렉스 사업자는요, 2강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과연 생길 수 있을지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분위기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미 증시는 뉴욕 증시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 증시는 그러한 분위기 이어가지 못하고 마감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시금 환율도 요동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09%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 미증시와 커플링 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오전 중에 급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2,577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시자면 다행히 외국인이 3거래를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800억 원이 넘게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 더욱더 분위기가 안 좋은 모습 연출이 됐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97% 하락하면서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722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시자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 포지션 잡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2,000억 원 넘게, 기관은 820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흐름 속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나줬고요. 오늘은 제한된 상단과 하단이 있었는지 그다지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서 살아남은 건 자동차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1%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훨씬 더 많이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위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선방한 종목들도 없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수에 여러 가지 힘을 보태줬던 방산과 조선이 일제히 힘을 잃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정치 테마주 일부만이 순환매 장세를 보였고요. 개별 종목 위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상승했던 장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오늘 장에서 특징주 굉장히 없었는데 어떤 걸 또 찾아보셨을까요? 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장에서 그래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을 정말 열심히 한번 찾아왔는데요. 바로 엔터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엔터주 중에서 혹시 오늘 제가 가져온 엔터주 어떤 건지 아시나요? 어떤 엔터일까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아티스트? SM일까요? SM 그리고 혹시 하이브? 하이브도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또 켜내긴 했었죠. 네. 하지만 하이브보다 몇 배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YG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1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YG 엔터테인먼트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5억 2,500만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001억 5,600만 원으로 14.7%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02억 2,800만 원으로 무려 2,3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예상한 YG 엔터테인먼트의 1분기 영업이익은 약 4억 원 수준이었는데 매출은 소폭 미달했지만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트레저의 신보와 베이비몬스터의 정규 앨범 판매 호조에 따른 음반 매출 확대, 그리고 글로벌 투어와 연계된 MD 매출 판매 증가를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과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연 사업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 그리고 2NE1 같은 레거시 IP를 아우르는 글로벌 투어 성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됐고, 회사는 자체 기획,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작비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수익 중심의 경영 체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 YG 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자회사 지배구조 개편과 사업 기반 강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포부를 밝힌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가부터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고가로는 14.71%를 터치하며 혹시 상한가를 가나 하기도 했었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리고 내려왔습니다. 8.53%로 종가 형성하며 73,800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됐고요. 거래량, 오늘 거래량으로 보셔도 수급 굉장히 몰렸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침체가 됐었는데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9% 상승하면서 거래 마친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 정도에 VI가 발동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제히 목표 주가 상향했다는 점 투자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양자암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년 말 정도인가요? 올해 초까지 급격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였었는데 한동안 침체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미증시에서부터 훈풍이 불어온 것으로 우리 증시에도 여러 가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미증시에서 DAV 퀀텀 같은 경우에 1분기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년 대비 509%나 급증을 했다라고 전달이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급등을 했나 하고 살펴봤더니요. 이 율리 독일의 슈퍼컴퓨팅 센터에 어드밴티지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납품을 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라고 밝혔고요. 주당 손실 같은 경우에도 11센트에서 2센트로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 기업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말 현재 3억 430억 달러에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 전환 전까지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DAV 퀀텀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에서 51% 넘는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19%대,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11%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훈풍이 국내 장까지도 연결이 됐는데요. 우리로라든지 엑스게이트, ICTK 같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어떤 내용 오늘 이야기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국내 자동차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대표 자동차주들이 미국발 무역 기대감 훈풍에 올라탔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장에서 1.5%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은 지난 8일 영국과의 첫 무역 합의에서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정책을 도입한 이후 개별 국가와 첫 번째로 맺는 무역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데 시장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자동차 관세 협상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이성훈 연구원은 이번 합의에서는 기본 관세가 유지되는 등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영국을 출발점으로 글로벌 무역 협상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장에서 시가에는 0.90% 상승하며 89,200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고가로는 2.6%의 상승을 보였고요. 종가로는 1.24% 상승한 89,500원으로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꾸준하게 이 한 번의 하락세 이후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 관세로부터 받았다가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선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가상화폐 관련주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외에도요, 이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그 중에서도 대장주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10만 달러를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미증시에서도 그 영향이 좋게 흘러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테라알프 같은 경우에 8%대 강세 속에서 마감했고요. 로빈후드도 8%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라이어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7.65%, 마라홀딩스도 7%대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 급등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1억 4,55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1억 4,5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다시 1억 달러를 넘으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 이 밖에도 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바로 CBDC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KCT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연을 했는데요.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발표를 했다라고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감이 모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요, 이 경제 채널 유튜버들과 하는 라이브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와 다르게 국채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적대시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이 원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고 빨리 시장에 진출을 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역시도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토론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 테마주가 여러 가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투자에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인바이오젠 10%대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고요. 컴투스 홀딩스, 우리기술투자, 위메이드 같은 가상화폐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특징주가 없다 보니까 긁어 모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렇게 특징주는 없었더라도 오늘 장에서는 특히나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장세가 좀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았다면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앞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YG 엔터테인먼트를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기업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SK케미칼을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SK케미칼이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늘 장중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가 상승은 전날 장 마감 후 발표된 실적 호조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SK케미칼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243억 원, 매출액 5,36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한 매출과 함께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21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DB금융투자의 한승재 연구원은 1분기 실적 호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며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관세 효과, 그리고 평균 판매가 상승에 원가 개선이 더해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공개한 SK케미칼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연출을 했는데요. 고가로는 10%를 넘는 강한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까지도 그 흐름 끝까지 유지를 좀 해주면서요. 윗꼬리가 살짝 달리기는 했지만 종가로도 7% 이상 상승을 하며 48,950원으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SK케미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장에서도요, 장 마감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그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준 것 같습니다. 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윗골이 살짝 달리긴 했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을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얼마 전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 버크셔 스웨이 CEO가 깜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그렉 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기업인 그렉 아벨, 먼저 그의 성장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캐나다 노동자 계층 가정의 이른바 흙수저 출신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빈병을 모으거나 소화기를 채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배웠다는 점은 버핏의 어린 시절과 참 비슷한데요. 그는 캐나다 엘버타대를 졸업한 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로 알려진 전력회사죠. 당시의 칼 에너지로 이직을 했습니다. 아벨과 버핏 회장의 첫 만남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1999년 칼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성사되는데요. 이후 2018년 아벨은 버크셔의 비보험 부문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에너지와 철도, 제조 및 유통 등 비보험 계열사 전반을 감독하는 핵심 경영자로서 존재감을 키웠고요. 버크셔의 오랜 분권화 문화 속에서도 각 사업 책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버크셔 이사회와 버핏 회장은 수년간 그의 리더십에 신뢰를 표해왔고 또 결국 지난 2021년부터 아벨은 빈틈없는 해결사다. 만약 오늘 밤 버핏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일 당장 그렉 아벨이 회사를 맡게 된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버핏 회장은 아벨을 자신의 차기 후계자로 지명하며 버크셔 해서웨이의 세대 교체를 준비한 셈이죠. 그리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난 5월 3일 버핏이 95세의 나이로 올해 말에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아벨이 그를 이어 CEO에 취임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아벨의 경영 스타일은 한마디로 현장에 좀 더 밀착된 적극적인 관리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버핏 회장의 비교적 자유방임 경영과 대비된 보다 직접적인 관리 스타일을 보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그는 현장 경영진과의 활발한 교류를 중시하는 동시에 탁월한 청취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버크셔의 각 사업부 리더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도록 독려하면서도 또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 소통하며 조율하는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주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주들은 아벨에게 버핏의 버금가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에 부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버크셔의 핵심 자산 중 하나죠. 우리 돈 370조 원에 육박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감독한 적이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버핏 회장이 쌓아온 가치 투자 전략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이 막대한 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을 쌓아둔 현 상황에서 과연 아벨은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 이 부분에 대해 가장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버핏 회장이 은퇴를 발표한 당일 아벨은 버크셔의 각 회사는 계속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잠재적인 성장 기회를 제시하거나 자회사들의 위험을 파악하도록 돕고 싶다고 덧붙였는데 외신들은 이 발언을 아벨은 버핏 회장과는 다른 스타일의 경영을 선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미국 3위의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아벨이 버핏처럼 되려고 한다면 큰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자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고요. 불안한 투자자들을 위해 버핏 회장은 CEO직에서만 은퇴할 뿐 회장직은 유지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신임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유산을 이어가게 됐지만 새로운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그렉 아벨. 그의 실용적이면서도 열정적인 리더십과 버크셔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과연 얼마나 큰 성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 투자자들과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물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후계자 그렉 아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어제 이 분야와 관련해서 종목 이야기 잠깐 나눴었는데 오늘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잘 쉽게 찾아보지 않는 좀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혹시 가치 투자를 한다면 좀 요 종목, 이런 산업군에 투자하고 싶다 하는 그런 종목이 좀 있나요? 가치 투자 너무 어려워가지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혹시 있을까요?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아무래도 좀 네. 미래 성장성을 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치과, 이 덴탈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덴탈 업계에 불고 있는 새바람과 관련 종목들까지 오늘 세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치과가 무슨 산업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탈 르네상스, 기술, 인구, 소비 트렌드가 만드는 새로운 기회라는 제목의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과연 이 산업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투자 기회가 숨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최근까지의 흐름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덴탈 산업, 특히 2023년과 2024년은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병원 창업이나 장비 교체 같은 큰 지출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 장비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치과 장비 평균 단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이게 꽤나 큰 타격으로 다가왔었죠. 하지만 그동안의 조정기를 지나 2025년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경기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덴탈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주요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 기술 진보, 그리고 소비자 인식의 변화입니다. 먼저 인구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죠. 2050년이면 전 세계의 60세 이상 인구가 무려 21억 명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거의 지구 인구의 4명 중 1명이 노년층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곧 치아 관련 수요, 특히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고부가 가치의 치료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 만들어진 이 치아는 평생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치과를 가보면 예전이랑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3D 프린터로 보철물을 만들고 AI로 스캔해서 환자의 구강 구조를 분석하는 시대죠.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에 높여주는 치과의 혁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현재 초기 상용화 단계를 지나 본격 도입되고 있는 단계인데,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장비 도입률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신흥국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이 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트렌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치과는 이가 정말 아플 때만 가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치과가 너무 좀 무서워서 이가 너무 아플 때도 도망을 가거나 좀 무시하고 최대한 안 가려고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이제는 미용, 건강, 라이프 스타일 일의 연장선으로서 치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투명 교정기, 미백, 스케일링 같은 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라미네이트나 미니쉬 등 미용 목적의 시술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바로 치과 산업의 재성장 배경이 되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중국, 한국 이 세 시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덴탈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낮추다 보니 기업들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전했지만요, 오히려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단가는 낮지만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구조죠. 미국은 DSO,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형 치과 병원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최근 최신 장비와 고급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변화가, 그리고 또 기회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레이 같은 기업들이 디지털 장비와 임플란트 수출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진출 전략과 R&D 투자 모두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도 한번 언급을 해봐야겠죠. 디오는 구조조정을 끝내고 2025년엔 흑자 전환이 기대됩니다. 레이는 세계 최초로 5D 기능이 탑재된 엑스레이 장비를 출시하면서 북미와 유럽 수출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고, 덴티스는 투명 교정기 수요를 발판으로 미국, 일본, 동남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바이오메드, 기존 봉합사 외에도 미용 의료기기 이 딥웨이브의 영역을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된 기업들은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모두 갖춘 만큼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덴탈 산업에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정부의 보험 수가 조정인데요. 또 중국처럼 정부 주도로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기술 경쟁력이 있어도 기업 입장에선 마진을 확보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는 산업의 구조적 성장성과 비교했을 때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덴탈 산업은 지금 고금리 시대의 끝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고령화와 디지털 기술이라는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품고 있으며 이 소비자의 눈높이까지 바뀌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하나증권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이 산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치과, 이제는 아프면 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 미용, 그리고 투자 기회가 만나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말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덴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이제는 미래에 고령화가 계속해서 되면서 2050년에는 4명 중에 1명이 고령화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미증시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보이면서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하는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짧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영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요약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 엔터주에 정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주신 YG 엔터테인먼트 브리핑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전하는 건가요?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 잘 찾아보질 못했어서 네, 감사 인사로 갑자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오늘의 한 줄평이었고요. 자, 진현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좀 마무리 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랑 또 뉴욕 증시랑 커플링되는 현상이 좀 많았고요. 뉴욕 증시가 오르면 우리 증시 역시나 양대 지수 좀 올라와주는 모습도 연출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이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면서 좀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동하지는 않아서 좀 안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붙잡아두려면 이 불안 요소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장 한마디, 하루빨리 이 불안한 전국이 좀 해소가 되길이라고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영국과의 협상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상도 앞두고 있고 기타 나라들과의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이 예정이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요, 우리 증시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 장세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